어느 날 밤, 당신의 스마트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한다. 이거 실화래. 꼭 읽어봐. 메시지 안에는 누군가의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고 문장은 놀랍도록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를 보낸 친구도 그 친구에게 처음 보낸 사람도 이 이야기를 최초로 썼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스스로 복제되며 퍼져나간다. 그 과정에서 배경이 달라지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교체되지만 이야기의 핵심만큼은 놀랍도록 끈질기게 살아남는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속학자들은 이 현상에 오래전부터 주목해왔다. 수천 년간 구전으로 전해진 설화들이 근대에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재탄생하는지를 추적하면서 연구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도시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 이야기가 사람 사이를 흐르는 방식의 본질은 놀랍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한 연구자가 이 현상에 처음으로 학술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도시전설 당시로서는 낯선 개념이었다. 구전 설화가 아닌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1974년 무렵 학술 논문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표현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 연구자들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 이 이야기들은 종이 위를 흘렀다. 1980년대 사무실에서는 복사기가 이야기의 운반자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누군가 문서 한 장을 복사해 동료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다시 복사되고 또 복사됐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제록스로어라 부르기 시작했다. 제록스는 당시 복사기의 대명사였다. 1980년대 말 팩스가 보급되자 이야기들은 건물의 경계를 넘어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 같은 이야기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두 도시의 사무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자들이 팩스로어라 부른 이 현상은 이야기가 국경마저 가볍게 넘어서는 최초의 신호였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이메일이 등장하자 이야기의 속도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 종이 한 장을 복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메일은 클릭 한 번으로 수백 명에게 동시에 닿았다. 이것을 10명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식의 경고, 문구가 이야기 끝에 붙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를 퍼뜨리는 매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전달 버튼을 눌렀다. 2000년대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야기들은 마침내 자신만의 서식지를 갖게 됐다. 게시판과 블로그에서 괴담은 댓글을 통해 살이 붙고 반론을 만나 변형되고 새로운 에피소드를 얻어 확장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가 커질수록 처음 누가 이것을 썼는지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됐다. 연구자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역추적하려 했을 때 그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한다.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서로 다른 날짜와 함께 발견됐다. 어느 버전이 먼저인지 어느 것이 원본에 가까운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마치 수십 개의 강물이 하나의 호수로 흘러드는 것처럼 출처는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가 이동하면서 변형되는 방식이었다. 어느 나라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다른 땅에 도착하면 배경은 그 지역의 낯익은 장소로 등장인물은 그 지역 사람처럼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를 지역화라 불렀다. 이야기가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 쓴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지에 대해 여러 설명을 제시해왔다. 그중 하나는 감정적 공명 이론이다. 이야기가 불안, 경계심, 공동체 의식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그것을 타인과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인류가 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모여 앉던 시절부터 이어온 가장 오래된 형태의 결속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야기가 수없이 변형되는 와중에도
어떤 요소만큼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배경도, 인물도, 날짜도 달라지지만 이야기가 끝에서 전달하려는 경고나 교훈만큼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인간의 집단 심리가 스스로 골라낸 생존 전략인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 중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은 집단 기억 이론이다. 도시전설은 한 사회가 특정 시기에 공유하는 불안이나 금기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담은 이야기들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 어떤 사회적 맥락과도 연결짓기 어려울 만큼 단순하고 기이하다. 두 번째 가설은 의도적 창작 이론이다. 상당수의 도시전설이 처음부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허구라는 주장이다. 이야기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실화로 소개하면 그것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한다. 수십 년 전 이야기의 경우 처음 누가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추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 번째 가설은 이야기의 씨앗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전설에는 처음에 작은 사실의 파편이 있었고 그것이 반복 속에서 과장되고 윤색되며 오늘날의 형태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도시전설의 경우 유사한 실제 사건의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사실이 끝나고 허구가 시작되는지 그 경계는 여전히 구분이 불가능하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 가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실제 경험의 파편과 집단적 불안, 그리고 누군가의 의도적인 윤색이 모두 뒤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손을 거치는 동안 각 사람이 자신의 흔적을 조금씩 남겼다면 그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전했던 모든 사람이라는 셈이 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잠시 멈칫하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것이 실화인지 허구인지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알 수 없음 자체가 이 이야기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당신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친구에게서 혹은 이름 모를 게시글에서 그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기억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달라.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 시작점을 조금 더 가까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